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30해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은혼식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고 주변에서는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나이라고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대단히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살. 아이 하나를 키워내고 큰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부부였을 겁니다. 아내는 늘 집안을 정리하며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두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내에게서 처음 느낀 이상함을 저는 이상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 건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예전엔 늘 화면이 보이게 두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면을 아래로 엎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요. 왜 휴대폰을 뒤집어놔?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 그냥. 알림 소리 울리면 거슬리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에게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의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무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동네 언니랑 커피 마시러 간다였고 그 다음엔 문화센터에서 사람들 만난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날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던 사람이었는데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끝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아내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 적힌 숫자가 이상하게도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지출 내역이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 크루즈 여행 예약금, 그리고 낯선 지역의 호텔 결제 내역.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크루즈? 아내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도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을 미뤄왔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귀찮다며 집이 제일 좋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크루즈 여행이라니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입니다. 여보, 통장에 크루즈 예약이 있던데 여행 가?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언니들이랑 한번 가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나도 처음이라서 고민 중이야.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30해를 산 사람이다. 내가 예민해진 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맞춰진 퍼즐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처럼 분명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신경 쓰이는 감각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차림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편안함을 우선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꼼꼼히 하고 평소엔 잘 신지 않던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늘어났고 새로운 향수 냄새가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신경 써? 제가 웃으며 묻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여자야. 늙었다고 대충 살면 안 되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아내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들이 단기간에 몰려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두 가지라면 충분히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외출, 지출, 옷차림 그리고 말수까지 모든 게 동시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30해의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분명 사랑도 있었고 함께 버텨낸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자.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번에 바다 쪽으로 좀 다녀올 것 같아. 혼자? 아니, 사람들이랑. 그 말투에는 설명이 없었고 질문을 원하지 않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숨 쉬며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아직 의심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제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낯선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내의 입에서 그 이름이 처음 나온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켜두고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뉴스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 왜?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거든. 그 말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잊고 지냈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기도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반갑겠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응. 블루라고 예전에 같은 과였어. 그 이름이 제 귀에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블루. 너무 별명 같았고 너무 기억에 남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네. 그치? 다들 그렇게 불렀어. 아내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마치 그 이름이 별다를 것 없는 과거의 한 조각인 양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블루.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에는 아내의 과거가 담겨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 제가 모르는 아내의 얼굴. 그런 것들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제 말한 그 사람 블루? 요즘도 연락해?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야. 오랜만에 인사만 했지. 그 웃음은 전날과 같았지만 저는 그 미묘한 멈칫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면 왜 그렇게 반박자 늦게 대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괜히 제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30해를 함께 살아온 아내를 향해 이제 와서 질투를 한다는 게 우스워 보일 것 같기도 했고요. 며칠 뒤 아내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휴대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이 제 시야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블루.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아내가 급히 손을 씻고 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리를 끄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조금날이 선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한테 자주 연락 오는 것 같던데.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옛날 동창이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제가 오해할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오해한 적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 만나고 연락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내의 말이 옳았고 감정적으로는 제 마음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블루라는 이름을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걔가 그러더라 정도였고 나중에는 블루가 추천해준 식당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제 앞에서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디에도 풀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자니 명확한 이유가 없었고 제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이 나이에 무슨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는 않더군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저는 괜히 시계를 보게 되었고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블루와 함께 다녔던 캠퍼스, 그 시절 자주 가던 카페, 시험 끝나고 밤새 이야기하던 기억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치 제가 초대받지 못한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지.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럼 지금은 순수하지 않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시절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까?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 질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단순한 노년의 불안정함인지 제 자신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내의 과거 속에 있는 사람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순간 저는 이미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싫어서 저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웃으며 보내줬고 아내가 늦게 온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분명한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지만 저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감정을 계속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더 큰 방식으로 터져 나올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 결심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걸 부정하기 위해 더 많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고 30해라는 시간을 스스로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고개를 드는 생각을 애써 눌러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세상이 원래 이런 거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그런 말들은 밤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에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하루 동안 있었던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엎어두던 모습, 이름을 말할 때의 미묘한 표정,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어느 날, 오래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잘 지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친구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제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변화, 블루라는 이름,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불안까지. 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섣부른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는 짧게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있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신은 없어.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조심해야 해.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가 당장 분노하거나 아내를 비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 차분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건 의심이 아니라 불안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내가 제일 손해본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친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해. 그 말은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확인. 그동안 저는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증거,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은 달랐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이라고 해서 꼭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거야. 그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재산 문제, 증거 문제, 아이 문제 이런 건 감정이 앞서면 다 망가진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으면? 그 질문에는 제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니길 바랐습니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다행인 거지.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의심한 게 아니라 확인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망치지만 확인은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불안이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확인. 그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맞이했고 아내는 별일 없다는 듯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기해야 할 때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웃을 때는 웃었습니다. 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요. 며칠 뒤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봤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결심이 처음으로 말이 되어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친구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건 도와줄게. 다만 서두르지는 마.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확인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선택이었습니다.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은 뒤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은 말투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매 순간이 연기였습니다. 아내 앞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TV를 켜고 제게 오늘 뭐 할 거야?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순간순간 제가 괜한 망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확인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자. 아내가 외출하겠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다녀와 하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도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되뇌어야 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거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최대한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정이 눌려 있었는지 아내는 몰랐을 겁니다. 제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괜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을 때였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은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까? 그러면서도 저는 점점 더 좋은 남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일부러 더 챙겨주고 먼저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도 늘렸고 괜히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제가 최대한 태연하게 묻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보다 더 다정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연기가 아내에게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제가 알던 얼굴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확인을 위해 시작한 연기였지만 점점 제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여전히 자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부러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심해지려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더 경계심을 풀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화면은 아래로 향해 있었지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확인을 결심한 뒤 저는 아내의 말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고 말끝의 떨림이나 눈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이 오기까지가 유난히 길었고 밤이 되면 또 잠들기까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온해 보이는 잠. 그 옆에서 저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괜히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혼자서만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중간에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모든 걸 망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연기에, 침묵에, 그리고 혼자 삼키는 감정에.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역할에도 적응해버린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며칠 집 비울 것 같아. 그 말은 너무도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 설명도 없이 말이죠. 어디 가는데? 제가 묻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수 쪽으로.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수. 친구에게서 들었던 그 장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확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구나.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었지만 제 인생이 큰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여수로 떠난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지만 제겐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와 현관 앞에 세워두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 말은 연습한 말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야 숨을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굳은 사람처럼 서서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혼자만 알고 있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수로 떠난다는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결국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 그러니까 확인을 도와줄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정이라는 말은 아직도 제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였고 제 인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여수에 도착했다는 연락은 아내가 아니라 탐정에게서 먼저 왔습니다. 지금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문자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착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수의 어딘가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저는 집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답장을 보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저는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네. 사진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고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은 괜히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휴대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여수의 바다였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햇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에 분명히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고 아내는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던 웃음과는 조금 다른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닐 수도 있어.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저 친구일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같은 숙소 건물 앞에 서 있었고 남자의 손이 아내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도 익숙한 동작처럼.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는 아직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제야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뒤 잔해만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더 확인할까요? 그 질문을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더 확인한다는 건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집에서의 모습, 웃던 얼굴, 잠든 얼굴. 그리고 사진 속 여수의 바다 앞에서 웃고 있던 얼굴. 그 두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나는 정말 알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또 하나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내는 그 남자와 나란히 숙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명확했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확인은 끝났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실은 이미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확인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여수에서 찍힌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제 무릎 위에 앉아 잠들던 아이였고 언제부턴가는 제 어깨보다 더 단단해진 아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이걸 말해도 될까? 그 생각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모라는 사람은 자식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너지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딸에게만큼은 늘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닐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딸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고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힘들다. 그 말만으로도 제 목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말을 기다려줬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켜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봐야 할 것 같다. 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저는 괜히 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언제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딸은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마지막 사진을 본 뒤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에게도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부모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괜히 너까지 끌어들인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나도 알아야 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을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딸은 제가 기억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려 애쓰는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딸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응. 더는 혼자 참지 마.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눌러왔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야.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였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말. 딸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여.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딸의 입으로 다시 들으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빠. 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끝까지 가기로 하면 난 아빠 편이야. 그 말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두려웠던 건 아이의 선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어머니 편에 서게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혼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자기 생각만 해도 돼. 그날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전날과 다를 것 없는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고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수로 내려가겠다고 마음먹은 건 사실 계획이라기보다는 충동에 가까웠습니다. 확인했고 충분히 봤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저는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발하기 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보고 듣고 결정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공기는 눅눅했고 선착장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웃는 얼굴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여행 가방을 끄는 부부들. 그 모든 풍경이 제게는 유난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제가 잘못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곧 나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착장 한쪽 벤치에 앉아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였고 둘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집에서 보던 웃음과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그들이 선착장 쪽으로 다가오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대로 앉아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친 건 생각보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려다가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주변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사람들 말소리도 배소리도 바다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아내의 얼굴만 제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아내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색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 안 하지. 그 말에 아내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때서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수많은 질문을 삼켰습니다. 왜냐고 묻고 싶었고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싶었고 왜 나였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이미 늦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 말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물조차 어쩐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부인할 거야? 제가 묻자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같은 집, 같은 지붕 아래였지만 이미 남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확인은 끝났고 대면도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대면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모든 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침묵은 싸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내려놔야 한다. 이제는 관계가 아니라 절차다. 그 말이 참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대신 방향을 정해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30년이었는데 그걸 정리하는 문서들은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찍힌 글자들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 당신이 너무 냉정하다. 우리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고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법원에 처음 갔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차가운 복도, 무표정한 사람들, 낮은 목소리들. 그곳은 슬픔도 분노도 허락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재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합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30년 결혼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내는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제야 이 상황이 진짜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정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조용히 제출되었습니다. 여수에서 찍힌 사진들, 날짜와 시간, 동선. 아내는 그걸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들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통의 지인들, 친척들,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 걸 모두가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방감도 후련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쌓아온 물건들이 박스 몇 개로 줄어드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늦었고 짧았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 저는 그때서야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새벽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이혼이 끝나고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여수 바다가 예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지명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수. 한동안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확인했고 대면했고 끝냈던 장소.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다시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충동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여수행표를 끊었습니다.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여행을 도망이라고 불렀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을 끝낸 사람이 기억을 정리하러 가는 길 같았습니다. 여수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년과 다를 것 없이 잔잔했고 햇빛은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사실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비극과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걸 그제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선착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년에 서 있었던 그 자리, 그 벤치. 기억은 또렷했지만 감정은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그냥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혼자 앉아 창가 자리를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에는 여행객들이 많았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웃을 수 있구나. 시간이 걸렸을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혼 후 글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은 아니었고 그냥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적어두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인은 끝났고 선택도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여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다. 그 말은 이제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다 위로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그 불빛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라는 사실이 크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건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여수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겠지.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미뤄두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수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려왔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저 제 숨소리와 파도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그 수첩에는 짧은 문장들이 하나둘 쌓여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날의 문장도 있었고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날짜만 적어둔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동안 펜을 들고도 아무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이라는 건 늘 어렵습니다. 특히 30해의 결혼을 정리하는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고 다만 늦게 알았을 뿐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해준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참았을까? 왜 믿었을까? 저 역시 그 질문들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을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여수를 떠나며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가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심하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건 관계를 지키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데에도 사실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용기 하나만 전해졌으면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이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다면, 그 감정은 틀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확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선택이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답도 다를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로는 어떤 선택도 편안해질 수 없다는 것. 지금의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허전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한 조각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듣고 싶으시다면 이곳에 남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된 아주 조용한 이야기일 테니까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